요양시설과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점에 주목하면서 방역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도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망자의 추이를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사망자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근데 이제 먼저 이게 이제 다른 분의 죽음에 대한 얘기라서 애도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예. 시작하고 예. 싶고요. 일단 이 현재 요 사망하는 분들이 과연 독감 백신과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현재까지 사망하신 분들이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산발적인 그러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동일 제조일련 번호를 가지신 분들도 네. 있지만 네. 대부분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사망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의 사망률보다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년 한 30만 명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예. 그러면 그중에서 하루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를 놓고 보면 한 500에서 1000명 정도가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감 예방 접종률은 대략 전 인구의 50에서 60% 정도를 60일 정도에 맞추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체 인구의 1% 정도는 매일 독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망하시는 분 500에서 1000분 중에서 1% 정도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즉 5명에서 10명 정도는 매일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예. 과연 평상시의 사망률하고 비교해서 높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비교가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독감 백신이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독감 백신을 맞아도 인구 10만 명당 대략 뭐 한 5분 정도는 돌아가실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 안전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는 분이 나오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 연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백신보다는 아마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 겹쳐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수가 매년 발생한 통상적 수치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백신 자체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앞서 언급해주신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날에 질병청에서 공개한 사망자 명단을 봤을 때 같은 공장에서 같은 날 생산한 백신 제품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지금 2건이 보고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조 공정이나 뭐 유통 과정, 보관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질병관리청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런 사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회사의 예방 접종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일련 번호 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건의 경우에서는 일련 제조 번호가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일련 제조 번호에 생산된 독감 예방 접종, 그러니까 백신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예. 이게 이러한 백신들이 어떻게 투여되는지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 예방접종에 의한 여러 가지 과민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연관성 있는 걸로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접종된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수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네. 우연히 이런 것들이 또 겹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한 정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천 고교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지금 30명 정도 되는 상황에 30명이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인천 고교생의 사인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
이런 부검 결과가 나와서요. 이 점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정보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사인에 대한 정확한 지금 발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그게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사인이라는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없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궁금점들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사인 발표를 명확하게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건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의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 독감 백신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접종 유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만약에 접종을 중단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유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속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의협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제 일단은 잡은 건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예방 접종을 중단을 하면 다시 시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이번 겨울에 분명히 어느 정도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일단 코로나19와의 어떤 연관관계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심평원에서 보고한 독감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 즉 독감 확진자 숫자가 명확하게 원인이 확인된 게 한 20만 명 정도고 예. 그다음에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독감이 의심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독감 환자가 나오는데 예. 독감의 사망률이 0.1%입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2,000명 정도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에 집중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독감 예방 접종을 원활히 하지 않게 되면은 예. 독감만으로도 수천 명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또 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물지만 그렇게 오게 되면은 코로나19만 감염됐을 때에 비해서 거의 사망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독감 예방 접종이 특히 고위험군인 그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상황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맞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독감이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수칙들을 좀 지키면서 맞으실 필요가 있고 예. 몸이 좀 안 좋고 이러실 때는 굳이 무리해서 맞으실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몸 상태가 좋을 때 그다음에 정확한 본인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과 의사와의 어떤 진료를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독감 관련된 질문은 이게 마지막인데 그 이제 일부 전문가들도 밝히기를 이제 현재 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통상적인 수준이라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너무 이제 이 소식이 또 대대적으로 물론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너무 대대적으로 온 국민들이 이 소식을 다 접하시게 되니까 한마디로 어떤 국가의 백신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계속 떨어져 간다면 그것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독감이지만 이게 내년이 되면 코로나19 백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5월 달에 그 전체 그러니까 일부 인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자 맞겠다는 사람이 한 60%가 좀 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비율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 50%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만큼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이제 떨어진 이유가 백신이 굉장히 서둘러 개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인허가를 좀 빨리 내줄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가니까 이렇게 맞겠다는 사람 숫자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독감 백신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면 분명히 코로나 백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독감 백신의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예. 통상적인 그 어떤 그 원인 불명의 어떤 사망이나 이런 걸 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자세한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명확하게
독감 백신은 아니니까 그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예. 조금 접어두셔도 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더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의 어떤 책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추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 15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지금 이틀째 세 자릿수인데 9월 11일 이후 최다입니다. 안정세를 어느 정도 찾았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또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내 신규 확진자가 비교적 50명에서 100명 사이를 이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거의 14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 중에서 12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가 경기도 지역에서 거의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확진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의 집단 감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몇 개의 집단 감염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의료시설과 연관돼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의료시설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고위험군이 많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큰 피해가 또 예상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이런 집단 감염이 주 원인이잖아요. 근데 그 병원들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건물이 연결돼 있거나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이 붙어 있거나 혹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경기도 남양주시 여기 소재 요양원은 건물 1층하고 2층에 8개의 요양원이 입주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재활병원 같은 데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유럽 쪽에서도 2020년 7월 정도까지 유럽에서 발생했었던 대략 1,376내 집단 감염에 대한 사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게 591건으로 예. 전체 유럽 전체 집단 감염의 거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이 241건으로 17.5%를 차지해서 이러한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게 전체 집단 감염의 거의 60%가 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그러니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의료기관에 잘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생긴 코로나19 감염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의료기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에 오게 되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의료기관 내 감염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종사자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보호자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은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는 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집단 감염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집단 감염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관리도 굉장히 우리가 잘해야 되고 예.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빨리 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분들에 대한 조치가 좀 많이 지연된 감들이 없지 않거든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의심되는 환자,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도 계속 진단 자체가 지연된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말단 의료기관에서는 제대로 좀 교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감염 관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염 관리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런 감염 관리, 이런 기관들에 대한 감염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감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의료기관들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예. 이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인두제입니다. 사람이 입원을 하면은 그 사람 한 분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씩 돈을 드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좀 그런 문화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코로나19 검사가 이제는
모든 요양병원에도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의심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루에 8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검사는 한 2만 건에 3만 건 정도 수준이거든요. 한번 서지가 일어나면 한 5, 6만 건까지 올라가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는 풍분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행할 필요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사례도 살펴볼 건데 지금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누적 확진자가 벌써 1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에 세계 병동에서 이 코호트 격리를 내렸는데 대부분 지난 20일 이후에 증상이 발현됐거나 무증상이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미 병원 내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 있었다라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그 의료기관 안에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기는 굉장히 힘든데 네. 그게 집단 감염 형태로 가지 않도록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의심 환자가 나왔을 경우에 진단 검사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일부에서 뭐 신속 검사나 이런 것들을 쓰자는 얘기들도 있는데 예. 사실 신속 항원 검사나 이런 검사들은 민감도가 분자 진단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초기에 환자를 빨리 선별을 해서 그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더 이상의 대량 감염으로 가는 것을 막기에는 예.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료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라리 이제 취약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선별을 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 예. 이런 중복 검사를 하기보다는 그 남는 자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 환경이 열악하니까 차라리 그런 감염 관리를 보다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렘데시비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약일 텐데 원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약을 투여받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근데 정식 사용 승인을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뭐 중증 환자한테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발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 우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장된 약제였었습니다. 근데 이 렘데시비르가 RNA 바이러스에 대한 폭넓은 그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평가를 받고 네. 코로나19 치료제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 발표된 논문에서 경증이나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는 있지만 위중증에 대한 치료 효과는 사실 입증되지 않은 건 맞거든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이나 중증에는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그 WHO에서 솔리다리티 연구라고 해서 전 세계 39개에서 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예. 11,266명을 포함시켜서 한 임상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임상 연구에서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다음에 칼레트라라고 부르는 초기에 썼던 이제 항바이러스제,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인터페론까지 포함을 해서 임상 효과를 평가를 했는데 예. 여기에서 렘데시비르가 기존의 보고와는 다르게 지금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는 예. 이 발표는 이제 우리가 인터림 리포트 즉 중간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 보고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최종 보고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예. 말씀 주셨던 것을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도 기존의 결과와는 좀 다르게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가 없는 걸로 보고된 점이 조금 저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